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독일차의 엔진 관련 고질적인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는 영상을 지금 이제 찍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저희 와이프가 데일리로 운용하고 있는 W222 S500 마이바흐 차량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 최초 등록이고, 그렇다면 생산은 아마 2014년도 하반기에 생산이 됐던 차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적상 거리는 13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 이제 횟수로는 10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저는 거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탔던 차량이고, 주로 저희 와이프가 애들 태워 다니면서 서울 도심에서 주로 데일리로 운영을 했던 차량이고, 그렇다 보면 순간적인 그런 가옥주행 환경에는 그닥 노출이 되지 않았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도심에서 주로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차기 때문에 사실 열 관리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독일 차들 대배기량, 거기다 고출력 차들 위주로 이 차량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열 관리 문제가 모든 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차량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독일 차들 대배기량 특히 6기통, 8기통, 10기통 할 거 없이 제일 고질적이다, 사람들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를 보통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렇다면 브랜드별로 보면 벤츠, 그리고 포르쉐, 그리고 BMW 차량들이 사실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업계 내에서 볼 때 실린더 스크래치를 과연 소비자들이 보는 어떤 그런 시각과 동등하게 보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고질병 중에 하나다. 다만 이게 이제 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는 이슈이기도 하죠. 아무튼 일단 오늘은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를 포함한 각종 이 대배기량 고출력 독일 차들에 대한 이슈를 저희 와이프 데일리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저희 와이프가 10년 동안 데일리 위주로 운영을 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처음 이 실린더 스크래치 의심 증상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2년 전 정도예요. 그때가 이제 적상거리로 한 이제 10만 킬로 간 넘었을 때 그때였고, 일단 그때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엔진룸에서 마찰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탁탁탁탁 하는 너무 전형적인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 중에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런 마찰음이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엔진오일 소모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 킬로 정도 부근에서는 대략 한 달에 보통 한 1,500킬로 정도 주행을 했었고, 보통은 한 3,000에서 4,000킬로 정도 주행 시마다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에 엔진 오일을 한 1리터 정도 먹었었습니다. 그 소모량이 그 정도 나왔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세 누유들은 군데군데 조금씩 있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작업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터보 쪽에서 약간의 미세 누유, 그리고 캔 마그넷 주변 그쪽 기타 이제 냉각수 누수도 있었었고, 누수는 이미 근데 그 당시에 수리를 싹 다 했습니다. 그 냉각수 라인은 10만 킬로 간 넘었을 때 전체 냉각수 라인, 그 플라스틱 다 녹아내리는 그 냉각수 라인 다 교체를 해왔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누유 작업은 그때 하지 않았었고, 지금이나 그때나 미세 누유 포인트나 양은 그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더커버를 흥건히 적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약간씩 군데군데 맺혀 있는 정도고, 바닥으로 특별히 그렇게 떨어지는 양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오일 소모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견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배견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로부터 이제 약 2년 정도 경과가 된 지금에 와서 이제 키로수가 한 3만 5천 더 증가해서 한 13만 5천 정도 적산거리가 지금 찍히고 있는 상태고, 횟수로는 이제 10년이 간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청각적으로 그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마찰음 조금은 뭐 조금은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막 눈에 띄게 확확 막 증상이 이렇게 뭐 발전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느낌상으로 조금은 더 마찰음이 증가한 것 같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근거는 엔진오일 소모량이에요. 지금은 한 달 대략 한 1000에서 1500km 타면 1리터 보충을 해야 되는 정도로 엔진오일 소모량이 더 많아졌고요. 배겨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되기 힘들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또 한 가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최근 한 1년 내에 실화 코드를 한 번, 두 번 정도 띄웠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진단기를 물려보면 4번 실린더에서 이제 실화가 감지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점화 플러그를 빼보면 점화 플러그 팁에 카본 슬러지가 꽤 많이 침착이 돼 있었어요. 연소의 흔적들이죠. 근데 그것을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지 않고 세척하고 닦아서 다시 장착을 했을 때 바로 실화 코드는 삭제가 되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꽤 긴 시간 동안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들어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4번 실린더에서 실화를 띄웠었고, 이번에도 다시 빼봤는데 똑같이 점화 플러그, 물론 그때는 이제 점화 플러그를 닦아서 1번하고 4번을 바꿔서 끼웠었어요. 근데 여전히 4번에서 실화 코드를 띄우면서 역시 팁에 카본 슬러지가 꽤 많이 침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관찰이 됐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닦아서 다시 조립을 하고 고장 코드 삭제하고 주행을 하는데 뭐 여전히 또 문제는 없는 상태로 현재 또 주행 중에 있습니다. 뭐 요 정도가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서부터 최근까지 실린더 스크래치를 의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손바뀜이 있으면 차주가 바뀌면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일단 이 차 같은 경우 거의 10년 동안 저희가 계속 뭐 주로 운행은 저희 와이프 혼자서 하지만 이 차들 뭐 엔진오일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미션오일부터 해서 각종 메인터넌스들은 제가 때에 맞춰서 저희 일산 JBRT에서 꾸준히 그래도 주기에 딱딱 맞춰서 나름 관리를 잘 해오던 차량이고, 뭐 기타 뭐 소모품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ABC 프론트 리어 서스펜션까지 다 교체를 하고 뭐 압류들도 교체를 해가지고 거의 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을 해서 하체 리빌트까지 어느 정도 맞춰놓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실린더 스크래치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처음 감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그 이슈로 수리를 한 차량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나름 제 나름대로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돼서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뒤에까지 한번 봐주시면 조금 또 건져갈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M278 벤츠 엔진뿐만이 아니라 사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진 엔진 블록, 거기에 과극기가 붙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자체가 하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수많은 데이터들이 각 제조사별로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감가 많이 먹었다고 뭐 S500, S560, 그다음에 뭐 S63 엔진을 가지고 있는 뭐 BMW 고출력 차들, 뭐 이런 차들 감가 보고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하자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왜 둘둘둘 500을 안 파냐. 사실 근데 이런 하자 문제와 또 얘가 주고 있는 어떤 그런 편의성이나 어떤 승차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계의 어떤 함수 관계를 놓고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거 신차 때 출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왜냐면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오던 차니까. 근데 이걸 중고로 사라고 하면 전 절대 안 삽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일단 과급기, 이거 뭐 슈퍼차저일 수도 있고 터보차저일 수도 있어요.
과급기를 달고 있으면 열 발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그래도 뭐 V6, V8 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차들이잖아. 내연기관 자체가 그렇죠. 거기에 과급기가 붙으면 이게 몇 배로 증폭이 확 돼요. 그 헤드 템퍼리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새로운 차가 계속 출시가 될 때마다 환경 규제는 다운사이징을 요구하고 있고, 근데 소비자들은 더 센 출력, 더 효율적인 출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 결국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식하게 과급기 달아가지고 압축 공기 때려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일단 순간적인 폭발력 증가시켜가지고 차 출력을 높여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열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예요. 이거를 단순한 산술적인 어떤 그런 보존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도 이거 출력을 더 키운다? 뭐 세상에 그 결과치만 놓고 보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들이 숨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나 차량의 수명이 대폭 감소가 되고 내구도는 극악으로 가게 된다. 결국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러니 최근에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거의 뭐 150마력까지 뽑아내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엔진의 수명과 내구도는 극악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벤츠도 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급기와 출력에 대한 압박,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뭐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각종 누유, 누수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엔진 관련 문제들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블록이 더해지면서 이거를 훨씬 더 뻥튀기 시켜버리면서 일을 키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예전에 문제가 안 됐는데 왜 과급기를 만나면서 더 이 문제를 증폭시키느냐? 결국에는 이 실린더 내벽의 어떤 마찰 계수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몇십 년 전에는 사실 엔진 블록 자체를 주철로 제작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없었다. 근데 그때는 뭐 출력에 대한 압박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 주철 실린더에서는 뭐 윤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피막을 잘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찰 계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소재에서는 그 피막 형성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돼 있죠. 그래서 각 제조사별로 각종 여러 가지 공법으로 이 내면 코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BMW 같은 경우에는 알루실이라는 공법을 쓰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포르쉐나 벤츠에 비해서 BMW에서 쓰고 있는 이 공법 자체는 보다 더 하이테크에 가까운, 그리고 실제 비용도 높고 그리고 내구도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BMW 알루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알루미늄 베이스에 실리콘 카바이드를 갖다 심어서 그냥 박아서 코팅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결합력 자체가 어차피 화학적인 부분에 앞서서 물리적인 결합을 한 후에 이제 화학적인 어떤 열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이게 보존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 이슈가 어디서 제일 먼저 터졌습니까? 포르쉐에서 996, 997 여기서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제일 먼저 팡 터지면서 충격을 줬었죠. 그게 뭐였냐? 얘네도 결국에는 알루미늄 베이스에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어떤 코팅층을 입히는 로카실이라는 코팅 공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BMW의 알루실의 어떤 그런 공법보다는 조금 더 싸구려 공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의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BMW 좋은 차 아니냐. 근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MW 같은 경우에도 N63 엔진이나 S63 엔진, 뭐 F바디 M5 이런 차들 알죠? 거기서
결국에는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를 다 터뜨렸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 블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일정 이상의 열이 합해지면 이거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M278 벤츠 엔진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 블록을 가지고 있어요. 자, 표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벤츠에서 말하는 걸로는 실리텍 기술이라 그래요. 실리텍 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념상 보면 BMW의 알루실이나 아니면 포르쉐의 로카실과 동일한 구조의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퀄리티로 볼 때는 BMW보다는 훨씬 떨어지고요. 오히려 과거에 문제가 됐던 포르쉐 로카실과 공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의 밀도로 코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M278 엔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거의 뭐 10대 중에 9대 막 이상 막 다 터지죠. 이게 뭐 이것도 뭐 뽑기 운일 수도 있다, 아니면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근데 이거 뭐 아무리 관리고 뭐고 간에 10대 중에 9대 이런 식으로 터지면 이거 자체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냥 하자예요. 사실 이거 리콜 사항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얘네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합니까? 결국에는 M278에서 S500 엔진이 M278 엔진이죠. 이 후기형, 이 정기형 M278에서 후기형 S500이 아니라 S560으로 넘어가죠. S560으로 넘어갈 때 엔진 형식이 바뀝니다. 후기형에서. 그게 M176 엔진인데, 요거 넘어가기 직전에 얘네가 기본 테스트를 살짝 하고 넘어가죠. 그게 뭐였냐면 일부 M278 엔진 후반부 생산 물량 부분에 주철 라이너를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피스톤에는 피스톤 표면에 주철 코팅을 입혀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생산을 하고 단종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차들은 확실히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에 어떤 이전 초창기에 278 엔진들보다는 실린더 스크래치의 이슈가 훨씬 덜한 걸로 통계적으로 보고가 돼 왔어요. 그래서 이제 M176 엔진 S560으로 이제 후기형으로 넘어가면서 M176 엔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터빈의 위치도 바뀌게 되고 보호 사이즈도 오히려 줄이게 되죠. 기존의 M278이 4.7리터 배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4.0으로 내려옵니다. M176에서. 그러면서 터빈은 V뱅크 사이로 올리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278 엔진 막바지에는 주철 라이너를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에 갖다 박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무식한 짓이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내지는 프리미엄급 독일 차에서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M176 엔진에 와서는 나노 슬라이드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데, 이게 라이너 없는 나노 슬라이드 공법의 표면 처리라고 얘네는 주장을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슬리브를 박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주철 코팅을 피스톤과 실린더 내에 그냥 발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뭐 아직까지는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아직 시간상 우리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 아직은. 왜냐면 560은 한 5년 텀을 두고 278하고 나온 차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278 후반부의 라이너를 받고 나온 차량들이나 아니면 M176 엔진을 올린 S560 엔진에서 어마어마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M278 엔진에서 없던 추가적인
누유, 누수 이슈들을 막 터뜨립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떤 실린더 내부 기밀에서의 문제, 즉 압축에서의 문제가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유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인젝터 망가지는 것서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M278 엔진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그리고 크고 작은 이슈들을 터뜨리게 돼요. 자, 그럼 이걸 보고 과연 M278 엔진보다 M176 엔진 내지는 278에 라이너 받고 나온 이 엔진, 이 과도기적 엔진, 얘네가 기존 엔진 대비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없으니까 훨씬 좋고 대안이 되는 뭐 해결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에는 추가로 발생한 이슈들 때문에 부족하다. 여전히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S500 사느니 S560 산다? 그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그럼 BMW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알루실 공법은 훨씬 더 하이엔드 아니냐, 그래서 문제 안 생기지 않냐? 아니죠. 근데 얘네들 BMW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출력을 내진 않았고 똑같은 뭐 보호 사이즈도 아니었어요. 4.4리터에 얘네들은 알루실 공법으로 코팅을 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출력을 리터당 거의 140, 150마력까지 끌어올리게 되죠. 그래서 실린더 스크래치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슈들을 터뜨리는데, 이게 BMW에서 터지면 더 높은 출력과 더 높은 압축에서 터지니까 벤츠 엔진에서 서서히 진행되던, 즉 10년, 10만 킬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슈가 되던, 점진적인 진행이 되던 이 이슈들이 얘네에서 한번 터지면 빵 하고 그냥 엔진을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병치레는 덜하지만 한번 터지면 대박으로 터지는 것이 이 N63이나 S63 형식의 BMW 엔진들이었다. 얘네도 마찬가지 알루미늄 합금 블록에 알루실이라는 코팅 공법, 거기에 과급기에 높은 출력, 이게 합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이슈를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그 BMW가 대안이 되느냐? 그 또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M278 엔진이 원체 많이 팔려가지고, 더더군다나 이 엔진이 실린더 스크래치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여러 샵들에서 오버홀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시작점이 누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에도 요즘 찾아보면 S500 실린더 스크래치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샵에서. 근데 이게 만능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 2년 전서부터 이 실린더 스크래치를 감지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고민을 거듭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버홀 작업을 하게 되는 여러 샵들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실린더 스크래치가 나 있는 엔진 블록을 호닝 해가지고 내벽 까가지고 거기에 주철 라이너를 갖다 박는 거예요. 박고 개선품 피스톤을 시키면은 알루미늄 피스톤 위에 얇게 주철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보링 공장에서 온 라이너 심은, 즉 슬리브를 심은 이 블록에 조립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누유 작업 이것저것 해가지고 출고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또한 복불복이에요. 물론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데이터를 모아본 결과 이 작업을 했던 차들도 최근에 와서 다시 AS들이 터지는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무리 라이너를 갖다 박아도, 즉 스크래치 이슈는 해결할 수 있어도 어찌됐든 이런 스크래치 이슈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과도한 열, 뭐 그것이 과급기 때문일 수도 있고 높은 출력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소재와 만나면서 터졌다 그랬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크래치는 막을지 몰라도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즉 기본 틀 자체는 알루미늄 안에
주철에 라이너를 갖다 박으면 일단 열 팽창 계수나 열 확산, 열 분산의 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도한 열 에너지가 딴 데로 결국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것이 기밀의 실린더 내부 기밀 압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심하게는 뭐 냉각수하고 오일이 섞이는 차들도 나오고, 그리고 압축 자체가 안 나와서 막 실화 막 띄우는 그런 차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누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또 여러 부위에서의 과도한 누유, 이런 것들로 결국에 일정 이상의 차량들은 엔진 보링 작업하고 오버홀 한 이후에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엔진을 내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차값 자체는 감가를 많이 먹었지만 수리비 자체는, 여러분들 엔진 내려가지고 엔진을 오버홀 한번 한다고 하면 기본 2천만 원 뚝딱 깨집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2, 3년 주기로 또 해야 된다. 그것이 꼭 어떤 실린더 스크래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각종 뭐 누유나 누설 문제를 잡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2, 3년 단위로 계속 만약에 간다, 내지는 4, 5년 단위로 간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차를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주기는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고 또 뽑기 운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 실린더 스크래치를 라이너 갖다 박는 걸로 그걸로 가름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유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의료계에서도 흔히 반복되는 이슈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한때 척추병원들이 수술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척추 안 좋은 사람들, 우리나라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척추 까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한 70%는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마케팅화 시켜가지고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터지더라. 그러면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막 터지면서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척추병원들 그 생리가 완전히 바뀌었죠. 일단 척추 전문 병원도 많이 없어졌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비수술적인 어떤 시술 중심으로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런 척추병원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치과 의사지 않습니까? 치과 쪽에서도 턱관절 이슈가 굉장히 그거하고 유사해요. 한때는 뭐 대학병원들 그리고 3차 병원들 중심으로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을 막 나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대학병원들 가면 특히 뭐 신촌 세브란스 가도 요즘에는 수술을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수술을 피하려고 하고 보존적인 치료법을 환자들한테 권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물론 그렇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환자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추세라는 것이 의료 쪽에서도 어떤 그런 공격적인 수술적인 어떤 그런 치료법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때 그런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엔진 문제들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고, 지금 그런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 아래 신형으로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새로 사도 되지 않겠냐. 자, 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G바디 BMW M5 엔진 형식이 뭡니까? S68 엔진 들어가죠. S68 엔진. 자, 여기 블록 뭐죠?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러면 내부 코팅은 여전히 알루실 공법, 그리고 트윈터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올려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750마력, 800마력 가까운 그런 출력을 지금 뽑아내고 있죠. 근데 문제 없더라. 아니 당연하죠. 지금 출시돼서 얼마 됐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원 자체가 N63에서 S63 이 계보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S68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면 결국에 얘도 5년 10년 지나면 똑같은 이슈 내지는 이보다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 출력 자체가 7, 800마력이잖아요. 물론 거기다가 배터리 시스템까지 더해가지고 더 복잡계로 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 AS 터질 때 그리고 이 차가 감가를 먹어 내려왔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는 기준은 폭탄이에요. 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차야 이거는. 자 그런 기준에서 뭐 그나마 유의미한 데이터 그리고 평이 좋을 수 있는 차가 저는 이 와중에도 BMW의 S55 엔진 그 다음에 S58 엔진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 6기통이죠. 직렬 6기통 베이스입니다. 얘네들은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기도 짜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루실 공법 안 쓰고 있어요. 클로즈 그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여전히 엔진을 만들고 있지만 LDS 공법이라고 표면을 입혀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벤츠에서 만드는 나노 슬라이드 공법, 즉 한마디로 주철 소재로 그냥 코팅 해버리는 거예요. 피스톤도 그렇고 실내 내벽도.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S58 엔진은 아직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만 S5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훌쩍 넘었죠. 이제 15년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얘네는 트윈 터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력을 5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출력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 출력을 냈을 때 엔진의 내구도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M278 엔진, 뭐 벤츠의 M278 엔진이나 BMW의 N63, S63 4.4리터 트윈 터보 엔진, 그 다음에 뭐 또 뭐 M176 엔진, 이러한 엔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또 6기통에 8기통 뭐 이 감성은 둘이 어떠냐 이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찾자면 S58 내지는 S5 엔진은 추천할 만하다. 저도 많이 겪어봤고 실제로 주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그렇습니다.